보기만 해도 절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수확의 계절. 전영태 씨가 가장 바쁜 시기도 이 즈음이다. 추수가 끝난 벼의 품종을 꼼꼼히 살펴보는 전 씨의 모습에서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엿보인다. 쌀의 크기와 강도는 물론 냄새까지 꼼꼼히 맡아보는 전영태 씨. 무려 40년째 벼 육종 전문가로 활동해와 오상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다. 첫째는 뭔가 하면 쌀알이야. 쌀알이 다른 쌀알과 다릅니다. 이 쌀을 까게 되면 쌀알이 뭔가 하면 싹 나오는 그 부위가 조금 넓어요. 그 다음에 그 의자 부위는 조금 좁고, 이게 진짜 도양 쌀알의 그 표준이라요. 다른 쌀은 이래 안 생겼어요. 이게 하나 척점이고, 그 다음 둘째는 이 밥을 해놓으면 향내가 나오고, 그 다음 식은 밥도 뚜껑만 열면 향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되면 아주 밥맛이 좋죠. 다른 쌀하고 다릅니다. 밥맛이 특별히 다르죠. 이런 쌀 먹다 저 쌀 먹으면 우리 오상 사람들 외져 나가면 밥 못 먹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이지. 밥맛에 대한 강한 자부심. 바로 그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6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온 소녀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때 나도 한국에서 6살 때 건너왔지만 그때 모산에 건너왔다면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와서 계단하고 뭐 토지를 다 개간해가지고 다 이래 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바꿔졌어. 이제는 또 허이시나 다 갚으려. 아버지랑 농사 지을 때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야, 농사 지을 때 기억나는 게 제일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둔 북쪽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정심을 내가 쏜거야 된다면 정심 갖다 줘야 되지. 그 정심을 가지고 밥을 사가 정심을 들고 가는데 도랑이 하나 있어요. 도랑인데 도랑에 이면수 고기가 막 버글버글해요. 그걸 막 잡는다고 뭐 밥도 거기다 내려두고 그거 잡는다고 막 물판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고기하고 씨름을 하라고 그래 고기를 한 몇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더라고요. 밥을 안 가져오니까. 그래, 야가 이게 밥을 왜 할까, 오늘. 그래, 아주 나 거기서 고기 잡다가 야라. 그래,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니 여기서 고기 잡나? 그래, 고기 잡나? 그래, 그게 지금 아직도 기억나지. 심부름은 뒷전인 채로 신나게 고기를 잡았던 소녀는 이제 오상 지역 최고의 벼 전문가가 됐다. 물론 40년이 넘는 육종 전문가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격변기 중국을 몸소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아직도 안 잊어지는 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때 우리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날 때는 문화대혁명. 그때 이게 내가 5.17로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래, 한날 밤에 홍위병들이 밖에서 둘이 지키고 한 사람이 돌았어요. 근데 지키니까 다 알았지. 근데 욕을 했지. 너네 지키지 마, 돌아라. 내가 무슨 도둑놈이야, 뭐야. 너가 지킬 게 뭐냐, 돌아라. 그래, 다 돌았어요. 홍위병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낸 것이 바로 육종이었다. 그렇게 세월을 넘어야 했다. 그래, 요거 공망하고 맛있는 거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까지 벼의 인생을 걸었다. 그래, 제일 기쁜 게 뭔가 하면 오상 벌판에
그다음에 여기 뭐 내원형 길림 조수민족 사는 데도 그렇고 막 우리 아버지 벽에 한 종자가 막 꽃이 만발해요 지금. 이 정도래요. 이게 제일 기쁜 일이고. 지금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 종자공사로 야간데 다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6종은 내 손으로 안 놨지. 그 다음 일체 일은 우리 큰아들이 다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6종도 되고, 이제는 뭐 경륜도 다 되고 다 돼요. 그래서 나 시름 놓죠. 우리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나가서 해라 한다면 집에서 나 시름 놓는다고. 지금은 황금빛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황무지였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건 바로 조선인들이었다. 20년대, 30년대보다도 50년대까지도 많은 황무지들이죠. 그러게 보게 되면 우리 삼강 평야도 좋고 대부분 평원지대지만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습지나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서 밭을 읽어가지고 수전을 읽어가지고 벼농사를 시작했던 것만 분명합니다. 고향을 떠나 맨손으로 돌을 캐내며 척박한 땅을 일궈낸 수많은 손길들. 당시 이곳에 사는 중국인들은 벼농사를 몰랐다. 밭농사와 벼농사로 알 수 있듯이 식생활이 달랐다. 한족들의 주식은 밀가루 음식이었다. 한반도에서 벼농사 하던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양 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면서부터 벼농사를 순조롭게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흥룡강성의 한족들도 대부분 산동성 그쪽에서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쪽을 보게 되면 역시 다 밭작물과 재배하던 것들이고 또 밀가루 음식을 많이 주식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쌀 농사라는 것은 따뜻한 남쪽에서나 되는 거지 사실 북쪽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거기 가서 그 고도 700m 되는 만주 지역에서 쌀 농사를 성공한 거예요. 지금도 만주 지역에 여러분 저 답사 같은 거 다니다 보면 논 농사하는 곳, 그 주변은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든 저 1937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을 때 중앙아시아에 가서도 역시 쌀 농사를 줬어요. 이처럼 쌀과 우리 민족은 정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탄압을 피해 북으로 달려야 했던 조선인들. 그들에게 이 드넓은 평야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희망이었을까? 절망이었을까? 당벽진이라는 마을은 예전에는 또 쾌당별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흥계호하고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인들이 정착한 곳으로 바로 이 당벽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벽진이 러시아 우스리스크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1864년 러시아에 갔던 한인들이 그 당시에 40년 이후에는 바로 이곳 당벽진으로 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선인들과 벼농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889년 기간에 여기 와서 첫 벼농사를 졌는데 벼농사를 지을 때 여기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한족말로 말하면 로거허를 여기다 보뚝을 맞고 그다음에 물을 끌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저 논밭에는 우리 밀산 조선족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조선인들이 밀산에 와서 벼농사를 하는 곳입니다.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비밀은 지도에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74km. 연해주에서 북만주로 통하는 제1의 길목이 바로 밀산이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에 일본군들이 밀산으로 오면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러시아로 이동할 수 있었다. 국경지대란 특수성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밀산이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다가 그 중국의 아주 이제 동북쪽의 끄트머리 지방인데 그 지역이 특성이 그 주변에 홍계호라는 아주 엄청난 호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고 또 러시아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러시아로다가 독립군들이 피신할 수 있는 또 그 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일본군들이 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멀리서도 다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밀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의 최적의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밀산이었다. 조선인이 최초로 이주한 마을 한흥동. 대한제국을 부흥한다는 한흥동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마을 그 이상이었다. (2005년부터) 중국 동북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다닌 김주용 교수는 이곳에서 익숙한 인연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다. 네, 맹시장님.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시장님 여기가 한흥동 예토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여기 지금 온 지가 한 3번째 됐는데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여기는 그 한흥동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흥동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흥동이란 그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역시 여기 고려영이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족들은 이게 여기 옛날에 고려영, 까오리형. 네, 고려영, 고려인들이 사는 촌. 이거 그래. 기억하는 분들이 많죠. 이 촌이 제일 처음 언제 섰는가 하면 1909년에 섰습니다. 1909년. 네, 1900. 예. 1909년. 이상설 선생님이 위탁을 받고 네네. 이승희 선생님이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예. 러시아에서 여기 와가지고 한국 독립운동의 무적투쟁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촌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설 선생의 부탁을 받고 한계 이승희가 밀산으로 온 건 1909년. 복밀산 부근의 토지 300만 평을 구입하고 100호의 한인들을 이주시킨다. 한흥동은 마을의 시작부터 독립운동 근거지였다. 서일 장군, 예. 김좌진 장군, 윤세복 종사, 예. 권상익 대전교 10편. 그러한 분들이 다 이 지구에서 예. 항일투쟁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은 1913년부터 15년간의 이 밀산에 와서 심리화 유적지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그 다음에 여기 한흥동에 와서 사관학교에 와서 교편을 잡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모습은 오간데 없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다행히 조선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찾을 수 있었다. 밑에 물이 있나요? 물 있죠. 많은 여기 촌로들은 이 우물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분이 있는 거죠. 러인들이 말하는 것이 이 촌이 서기 전에 이 우물이 있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909년에 만들어졌던 이 한흥동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조선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 우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조선족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물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할 한국 독립운동과 한인 이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시는 곳이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밀산 심리와 항일 기념비를 찾으러 갑니다.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이곳은 김성무가 밀산에서 활동했던 항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밀산 지역 독립운동기지 한흥동과 함께 또 주목해야 할 곳이 있다. 심리화라는 글뜻은 말 그대로 와자가 지금 습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은 있지만은 황무지였고, 그래서 황무지를 대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자원이 바로 이 벼농사, 수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 당시 조선 농민들은 수전을 개발해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독립군에 필요한 독립군 자금도 이곳에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야말로 불철주야 쉴 틈이 없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했고 틈틈이 군사교육도 받아야 했다. 이주민들 또한 독립군 청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눈물겨운 개척민 생활을 해야 했다. 백여 년 전 조선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는 건 잡초만이 무성한 기념비. 항일운동 중심지였던 만큼 잊지 말아야 할 인물들도 많다. 대종교인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포 서일 총재도 그중 한 명이다. 북로군 종소의 총재란 것은 북로군 종소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고, 군사적으로 이끌었던 총사령관은 바로 김좌진 장군인데, 한국인들은 김좌진 장군만 알고 있고 서일 총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 북로군 종소, 서로군 종소가 합쳐갖고 일궈낸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인데, 청산리 대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북로군 종소고, 서로군 종소라면은 바로 북로군 종소의 총재가 서일이었다는 점, 이것을 망각한다면 역사에서 과연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한 곳으로 다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재의 서일 총재가 되는 거죠. 그때 모인 독립군단이 3,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독립운동사를 통틀어 봐서 최정예 부대가 가장 많은 독립군들이 모였던 지역이 바로 밀산이었다. 청산리 전쟁, 봉오동 전쟁을 끝내고 대한독립단을 세운 서일 장군. 농사를 지으면서 무장투쟁 준비를 한다는 돈병대를 맡는 것 또한 장군이었다. 서일 장군이 이제 당벽진에 주둔해서 돈병제를 실시했다라는 이런 글귀들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한인 이주 사회에서는 독립군들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도 있었지만은, 이곳에서는 직접 독립군들이 농사를 져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돈병제를 실시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한인 사회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부담을 굉장히 덜어준 것이죠. 당시에 이제 독립군들이 돈이 없을 때는 어쨌든 가까워 다니면서 돈을 걷는 방법을 취했던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 한인들 입장에서는 생활도 곤란한데 독립군 자금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고 곤란함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돈병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지요. 이주 조선인들의 궁핍한 삶까지 살폈던 장군의 모습에서 종교인의 풍모를 엿볼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평야. 이곳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을 찾아 나섰다. 홍범도 수로 혹시 아세요? 네? 홍범도. 홍범도? 네. 그런 거? 지난 배那块儿，晒的那个韩国的纪念碑啊， 아세요? 韩国的纪念碑啊那儿。啊，小哥，你上来，朴哥那个阿达修那纪念碑，那个鲜族人那个韩国修的纪念碑，你知道吧？他说鲜族话，我不明白呀。홍범도 도랑이라고 혹시 아세요? 수로? 예, 홍범도 그 기념비라고 저기 저쪽 지금 들어오는 산역 아래. 아 심리화. 예? 심리화 기념비. 예. 홍범도 물길 여기 있다는데 도랑 수로. 그거가 어제는 그만두로 다 없어졌지. 북쪽으로 홍범도 도라라고 다 있었지. 우리 세력을 내 9살에 여기 왔는데 그때는 있었지. 지금도 그 도랑 그대로 그냥 있어서 이렇게 팠지 또. 네. 한국 사람네? 네네 한국 사람. 네. 한국에서 왔다는 제작진의 답변에 반색을 하며 맞아준 박홍범 씨. 네. 7년 전 한국에 다녀왔고 아들과 손자는 지금도 한국에 있다고 했다. 우리 70 되는 사람이고야 대략 그래도 알지. 그 전에 사람들은 모르거든. 사실 모르지. 점점 다 잊어버리겠어요. 예, 이제 우리 죽고 나면은 우리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영영 색깔 맞히면 모르지. 그다음에 이름을. 농사 짓는 조선족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많은 땅을 누가 농사 다져요? 한족들이 임대를 주거든. 토지를. 네. 임대비 받아 먹잖아요. 정보 말하면 중국말 하면 정보 주는데 한국말 하면 임대 주거든. 임대비를 우리 받아 먹거든. 조선족 마을 사람들이 한국이나 대도시로 일하러 나가자 마을이 텅 비어버린 것. 조선족들이 일궜던 논 또한 지금은 한족들이 짓고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홍범도 도랑을 찾아 나섰다. 홍범도 장군이 의병들과 함께 벼농사를 짓기 위해 도랑을 만들어 놓은 홍범도 도랑. 이곳은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 홍범도 장군이 의병들을 모아서 개간했던 이른바 흑농촌입니다. 수전을 개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지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수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로를 갖다가 홍범도 고랑이라고 합니다.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수도자가 했던 그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00여 년 전에 홍범도 고랑을 지금의 조선족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독립운동 기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길을 내었던 도랑. 당시 독립운동사에도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것이 아닐까?东北地区建立由中国共产党创建并指挥的人民抗日武装。经过2年多的努力，中共满洲省委在南满、东满、吉东、北满地区建立了16支反日游击队。南满地区主要是像延吉、磐石、安图、海龙反日游击队活动在该地区。东满地区指的是东北抗日救国游击队、宁安、汪清、珲春等游击队活动在该地区。吉东指的是原吉林省东部，也就是现在的牡丹江、黑龙江省牡丹江一带，像饶河、密山都游击队活动在该区域。
이곳은 일제 강점기 당시 중국 헤이룽장성 일대에서 일본 관동군과 위만군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 순국한 항일 열사 100여 명의 유물과 영정, 모형들을 진열한 곳이다. 1910년, 20년대에 우리 밀산지구에서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와서 여기 와 기지를 세우고 촌을 세우고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그런 사업을, 항일 사업을 했지요. 그 영향이 우리 중국 항일 운동이 벌리되니까 그 역량이 다 어디 밀 넘어가는가 하면 항일 투쟁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항일하고 나라를 찾고, 항일해야만 나라를 찾는다, 이러한 점이 지도 사상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항일연군이 그때 7개 군이 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7개 군 가운데 절반 좀 넘는 사람이 그 조선족들이었어. 인구 비례를 하면 이거는 상당히 엄청나죠. 그 한족이나 다른 민족이 훨씬 더 이제 뭐 우리보다 10배로 더 많지만은 그 이 항일 운동에 이제 나선 그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목단강 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옛 발해의 도성이 있던 곳이다. 1930년대 이후 조선인 집중촌이 된 이유 또한 벼농사였다. 그리고 벼농사의 시작은 이 낡은 집에서 시작된다. 야. 안녕하세요. 어렸어 나 이거 집수리 하느라고 이렇게 난리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 뒤에입니다. 예, 저 뒤에. 예. 지금 여기만 반쪽 남은 거고. 예. 여기에 예. 조그만 모텔. 아, 예. 서울 모텔. 아, 여기가 지금 본적이네요. 예. 수리 중이라는 주인의 말에 급하게 건물 뒤편으로 가는 김 교수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다급함이 느껴지는데. 이게 원 모습이고요. 예. 원래 이거 다 통보됐던 거. 예. 집에서 이거 다시 줬어요. 아까 원래 이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예, 이거는 원래 모습. 원래 모습이고. 예. 이거 지금 뒤에 나온 거고. 예. 뒤에 후해진 거고. 이거 후해진 거래. 예. 이제 그래도 반쪽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예. 아니 우리는 이거 저 지금 팔까 질까 그랬는데. 아, 근데 이거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싸웠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중국인들한테도 그렇고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건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건물은 반밖에 남지 않은 데다 보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전에 이게 할아버지 살았는데 할아버지 살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그 전에 한국 분이 오셔서 여기에 이 다 수풀인 거 제일 처음으로 여기다 그 비밭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당시에 1930년대 이후에 여기 많은 조선 사람들이 와서 큰 농장을 운영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발해농장, 지금도 발해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일 학원. 당시에 우리 조선민족뿐만 아니라 여기 중국인들도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3.1운동에 대해서 그 당시 3.1운동은 독립을 선언하는 거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발해라는 점은 당시에 대조영이 세웠던 1000년 전에 그 발해를 복귀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1910년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으니까 시간적인 공간적인 역사가 전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발해처럼 발해 왕국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역사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이 지역에다가 학교도 그렇고 농장 이름도 발해라고 했던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이름도 발해농장이라고 지었던 것.
그 발해 농장의 사무실이 바로 이곳이었다. 중국 유명한 총리였던 조얼라이. 조얼라이가 1919년 7월에 지금의 서울에 올 정도로 그 3.1운동은 이 동북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이 깊었죠. 그런데 그 3.1운동의 영향을 이곳에다 그 먼 이 영안 발해 진에 그대로 옮긴 사람들이 바로 안희재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모습이 한 80년 정도 이상 됐지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우리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난 저 이거 막 요번에 이거 비가 넘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막 물 쬐어요. 여기 불 때는 흔적이 있네. 네, 불 뗐어요. 아, 불 뗐어요? 네, 우리 잠불 뗐는데. 이곳마저 사라진다면 독립운동의 흔적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당시 백산 안희재라는 분이 그냥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1942년에 여기서 돌아가시거든요. 여기 목단강 지역 액화 감옥에서 일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그분이 정말로 당시에 훌륭한 한국의 조선의 인재들을 많이 키웠어요. 자기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런 분들이 남긴 유산이죠. 근데 우리 이제 아주머니께서 어쨌든 이걸 지키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여기를 다 이제 무너뜨리면은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산 안희재 선생은 1914년 백산상회를 세워 독립운동의 연락망을 만들었고 군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1933년에는 발해 농장과 발해 학교를 세워 독립투쟁의 기반을 만들게 된다. 그 성격이 뭐냐 하면 와서 농사하고 혹은 학교 만드는 그게 아니고 광복을 위한 그런 군사 기지로서 이렇게 설립한 거죠. 이제 농장을 해서 그 수입을 갖고 사람들 모으고 거기서 이제 그 광복군을 이제 키우고 물론 이제 학교로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안희재가 그 목단강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자장 농창제라는 걸 실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농민들에게 쌀을 그냥 용토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토를 줘서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해갖고 수확의 반은 지세로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반의 지세를 받아갖고 주변에 있는 땅을 또 사는 거예요. 안희재 선생 그 구상대로 하자면은 한 뭐 100만 정도의 조선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거기다 아주 거대한 말하자면 제2의 이 조선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대종교의 총본부도 그쪽으로 다 이주를 시키고 또 그리고 서일총재, 사실 서일총재는 밀산에서 순국을 하셨는데 그 유가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 그 유가족들도 모셔다가 발해농장에서 그분들을 생활할 수 있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발해농장이라는 것은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의 또 다른 진짜 독립군 병창기지 역할을 했던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해 농장과 발해 학교처럼 조선인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학교가 들어섰고 또 농장이 생겼다. 독립운동의 뿌리에 우리네 쌀, 벼농사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와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왔대도 금방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 벼농사를 하는 농장을 만듭니다. 이제 말하던 발해 농장도 그런 성격이고. 벼농사와 독립운동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었다.
2018년 화제의 드라마의 소재가 됐던 석주 이상룡 선생. 독립운동의 시작은 99칸의 대저택 임청각을 처분하고 만주 무장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상룡 선생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놀랍게도 벼농사였다. 벼농사는 주로 이제 독립운동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벼농사가 되었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동북 지역 개간의 그 개척에 상당히 많은 또 도움이 되는 거죠. 벼농사와 독립운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발해농장 사무실. 그런데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곰팡이 완전히 곰팡이 좀 다 무너져 버렸네. 뒤에는 이거 지금 비두루 치면은 자연적으로 내려앉겠는데 이거 1년 안에 이쪽 라인은 다 붕괴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어떤 데인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2007년에 이 집을 샀는데 그래서 이걸 허물고 모텔을 좀 짓자고 저래 3층 재가지고 이걸 좀 멋있게 하자고 지금 샀는데, 예, 저 다른 일이 바빠서 이거 못하고 지금 명예범위 하려고요. 예.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이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당시에 만주국 성립 이후에 일본은 조선 사람들을 갖다 강제로 이주시켜갖고 농장을 운영했는데, 요 발해농장만큼은 백산 안인재란 독립운동가가 당시에 한 300호 정도를 모집해서 이들로 하여금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게끔 했던 곳이 바로 발해농장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 대부분이 고향을 떠났고 외지에 나가면서 이 지역은 한족들이 수전을 하게 되는 지역으로 남아서 조선 사람들, 조선족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의 역사는 조선의 것이지만은 공간의 역사는 중국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수확을 기다리는 황금빛 물결이 넘실대고 있지만 애초 중국 동북 지역에는 논 한마직이 없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다. 영안의 그 발해진에 보면 그 아래 향수촌이라고 있습니다. 향수촌에서 그 직접 거기서 개간을 수정 개간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옛날에 그 경박호에 그 화산 폭발해서 화산 용암이 밑에 깔렸는데 그 위에 이제 먼지들이 나와 이렇게 이제 두껍게 쌓여서 거기에다가 논을 풀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쌀이 지금 향수 쌀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국에서 지금 최고 이제 한 킬로그램이 얼마인지 알아요? 중국 돈 200원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해.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해서 킬로그램당 뭐 중국 돈으로 10원, 20원 정도면 20원이 하면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200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제1 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백산이 개척한 그 땅. 봄이 되면 집안에 앉아서도 논으로 흘러드는 물소리를 듣는다고 붙여진 이름 향수촌.
독립운동의 흔적은 하나둘 사라져가지만 땅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중국 제1의 쌀 향수 잎쌀. 인민대회당 연회용 잎쌀로 인기가 높다. 쌀 테마파크를 만들었을 만큼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무엇보다 이곳 쌀의 비밀은 땅에 있다. 두께가 30cm에 달하는데 그 밑엔 화성암이 있다. 낮에 열 에너지를 흡수한 덕분에 일반 논바닥 온도보다 2, 3도 높다. 여기에 풍부한 유량도, 벼 생장에 불도 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흥룡강성의 해발고가 낮은 곳들은 대부분 저습지나 황무지입니다. 특히 우리 삼강 평야, 그다음 밀산 그쪽에 가보게 되면 동북지역, 동부지역, 동북부 지역, 이 지역은 대부분 저습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샤바티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쪽 서북쪽은 언덕들이 많은 그런 곳들이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수전을 일구기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또 산림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파헤치고 밭을 일군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전, 벼농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일본인들은 동북지역의 토지를 대량 약탈하는데 이때 조선인들을 대거 고용해 수전 개발에 나선다. 조선 사람들을 끌어다가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만주 지역을 갖다가 수전 농법으로 개발하게 된 건데, 그 개발할 때 주체가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바로 한국 한반도 남부에 있는 이른바 삼남 일대에 있는 농민들 약 80만 명 이상을 이주시키게 되죠. 그들로 하여금 전 동북에 수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1932년부터라는 것이죠. 예. 고향을 떠난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침탈은 끝이 없었다. 영구라는데, 인코라는데 안전농촌인데, 그 당시에 안전농촌의 1인당 하루 생활비가 도쿄 감옥, 일본 동경 감옥의 죄수 생활비보다 적었다는 비교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조선인들의 처우는 형편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진 세월에도 조선인들은 꺾이지 않았다. 삶도 나라도 빼앗길 수 없었다. 중국인들의 눈에도 조선인들의 삶은 위대함 자체였다. 항일전쟁이 끝나고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조국으로 안 돌아왔느냐,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 45년 투항한 다음에 연변 지역하고 이제 갔던 그 목단강 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대부분 이제 조선족들이 많았는데 중국 국적에 가입한다는 그런 그게 없이 외국 거류민으로 인정하면서도 토지를 줍니다. 조선족들에게. 위상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면 반일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정권이 수립되면서, 물론 조선족들도 많이 그 참정을 했지만은, 그러한 원인 때문에 조선족들이 토지를 나눠줍니다. 그 한족이나 다른 민족 똑같이 그렇게 토지를 줘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위상이 높았다는 얘기고. 조선인들이 있는 곳에는 벽꽃이 있었고 독립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학교가 있었다. 여기가 이 새 학교 자리입니다. 새 학교를 다 뚫어가지고 이 기초가 이렇게 남았지. 아, 흔적은 남아 있네요. 흔적이 남았지. 이 기초를 집 기초를 3m를 팠어요.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가지고 밑으로부터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아주 든든하게 자란 학교인데,
이게 딱 옛날 학교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유명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의 교육열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원인을 조선 백성들의 무지에서 찾았기 때문이었다. 1937년도에 발해진 조선학교가 건립됐어요. 그때 이름은 발해진 보통 소학교라는지 전살 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건물은 처갓집이랬어요. 아까 말드렸지만 여기 전속들이 돈 있는 사람 돈 내고 그다음에 물건 있는 사람 물건 내서 이래 처갓집 몇 칸 쳐가지고 후에 들라 그게 화재가 나서 불타버렸어요. 그다음 정부에서 지금 이 건물을 시작했어요.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백산 안희제와 십시일반 돈을 마련한 조선인들에 의해 시작된 발해 보통학교. 이 학교가 제일 흥성할 때는 600여 명 됐어요. 교직원이가 20여 명 되고. 조선말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조선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 조선인들의 손으로 세워진 학교다. 안타깝게도 최근 수년간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조선족 학교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었다.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도 옛날에 학생 수가 많을 때는 한 5, 6명씩 됐어요. 어느 어린이는 우리 중환수교 이후 우리 조선족의 언어가 우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면 한 개 언어가 더 늘어난다고 후에 뭐 직업 찾기도 좋고 이래서. 사회가 한족 사회니까 주위 환경이 다 한족말만 하지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출시가 없단 말입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대학을 가야만 출시가 있으니까 그 길을 쓰고 학부형들도 공부를 시키고 또 옛날부터 부모들이 자기 문화지식이 없으니까 남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켰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 조선족 마을도 자연스럽게 축소돼 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 학교의 존재는 독립운동사는 물론 민족사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마을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파고와 같은데. 안타깝죠. 이 건물은 뭐 작년에 새로 입주해 들었는데 학생 수가 좀 많으면 우리도 좀 활력을 더 이기자겠는데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 발전 추세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조선족들이 불쌍합니다. 아쉽고 불쌍해 아이들이. 학교도 이제는 뭐 점점 없어지지. 뭐 저 오상 중학교도 뭐 학생이 뭐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다더만. 그전에는 몇백 명 학생, 몇천 명 학생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안타까워도 이거 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뭐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중국 흑룡강성의 성도 하얼빈. 이곳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공간이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사의 현장 하얼빈역. 2014년 1월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문을 열자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이곳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없다. 하얼빈 역사가 대대적인 개 증축을 하면서 기념관도 철거된 것이다. 개관 3년 만이었다.
현재 기념관에 있던 전시 자료들은 하얼빈 시내에 위치한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옮겨져 전시 중이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머문 건 단 11일. 이곳에서 의거를 준비했다. 그 짧은 시간에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안중근 의사. 안 의사의 단지된 손을 형상화한 조각품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무장 독립운동기지였던 밀산. 조선족들이 가장 많을 때는 3만여 명이 넘었다. 호적을 가진 조선족 인구가 2만 6천여 명에 달할 정도. 지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제주도 갔다. 제주도 갔어요? 예. 그럼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 엄마 아빠한테 인사 한번 해요. 아빠 사랑해요. 지문이 부모처럼 상당수의 조선족들은 한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 조선족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된 건 중국의 개방화가 이루어진 90년대였다. 벼농사 뭐 그때 해봐야 우리 식구 네 식구가 한 쌍인데 그거 붙여봐야 그래서 먹을 거밖 먹고 쓰는 돈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국내에서 나가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 농사 해봐야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농사질 해봐야 뭐 좀 잘 돼봐야 1년 먹고 살고 좀 빡빡하죠. 뭐 사는 게 진짜 말이 아니죠. 그값 벌면은 뭐 내가 한 3, 4년을 하면은 뭐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고요. 네, 차이가 많죠. 집에서 내가 뭐 얼매하면 농사질 해봐야 얼매하면 아파트 그건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서 이제 얼마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조선족 마을이 조선족도 별로 안 남을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 없고 노인네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도가 하게 되면 그다음 마을이 자유 없어지죠. 자식들 그렇다고 또 다시 들어와서 그 논밭을 가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선족들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아마 조선족 마을도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요. 평생 살아온 조선족 마을을 떠나 딸을 따라 해방촌에 살고 있는 박영화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은행원인 사위와 교사인 딸과 함께 지내는 삶은 꽤나 편하고 좋지만 97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 얘기만 나오면 여전히 가슴 한켠이 아리기만 한데. 뭐 하나 둘몇명 아는 사람도 없지. 가서 그저 고상 영세게 했답니다. 일자리를 찾으라고. 그래 내 작년에 한국 가니까 그 제 고상하던 이야기하지 뭐. 나와서 그저 영세게 고상했다네. 한국 나왔던 사람들이 다 중국 가면 오래 못 살려. 일세게. 일 너무 넘쳐나게 해서 우리 아빠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데 헨텔마우스 하는데 땀 흘려서 그저 매일다시피 이 장화에 땀이 가서 인물돼가지고 꿀뚝 가담다 계속 그렇게 일한다. 손자도 집에 한국에 있어요? 손자 한 명 한국에 있어요. 큰 손자, 큰 손자. 새해 6월달에 결혼 끝이 합니다.
2월 10 2월 결혼식. 10 네, 다 같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던 조선인들이 중국 동북부에 자리를 잡았듯이 지금 조선족들에게 새 삶의 터전은 한국이다. 해방 때까지 만주에 살았던 약 200여만 명의 조선족들은 해방되고 나서도 약 100만 명은 이곳 중국 동북지방 만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10여 년 동안 또는 20여 년 동안 읽었던 경작지를 모두 놓아놓고 한반도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국이 있고 모국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땀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렸던 그 기억들, 또 그 경작지 역시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별을 생산해냈고 별을 경작해냈던 그 기억들. 사람과 땅은 당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땅을 떠날 수 없어 타향에 남아야 했던 사람들. 변은 곧 조선인, 조선족의 모든 것이었다. 흥룡강성에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1949년대 건국돼서부터 현재까지 초창기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조선족 벼 전문가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조선족 전문가들이 육성한 품종들이 당시에 많이 보급됐고요. 중국 동북부 지방에 처음으로 벼농사를 도입했던 조선인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더 큰 꿈을 향해 한국이나 중국 대도시로 향한다. 자연스럽게 조선족과 벼농사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다행스럽게도 육종 전문가 전영태 씨는 아들 전창목 씨가 가업을 잇고 있다. 안타깝죠.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항상 그전에도 말했지만은 안타까운 일이 중국의 조선족들은 개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로가 대단합니다. 왜 공로가 큰가? 이 국가에다 나라에다가 바치는 이 양식이 좋은 사람들이 한족을 몇 배를 초과합니다. 이래 많이 바쳤지. 토요도 많이 붙였지. 지금은 한족들이 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방되다 나니까 좋은 사람들이 뭐 한국으로 나가고 대성시로 나가고 이러나가서 이제 중국의 조선 사회가 기본상 무너졌어요. 농사를 지을 조선족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면서 중국 한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들 전창목 씨는 조선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나는 영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개발한 땅은 꼭 지키자. 밖에는 돈 벌어도 돼요. 집에 땅은 지키가면서 밖에 가고 뭐 한국이가 일하든 어디 뭐 큰 성씨가 일을 하든 우리 조선 민족의 조상들이 나눠 그런 이래 넘겨준 땅 우리 꼭 지키자. 이런 생각 꼭 들어가요. 조선족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물오리라고 불렀다. 그물 같은 물길을 따라다니는 물오리.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움직여야 길이 되는 물길. 바로 그것이 조선인들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광활한 대지 위에 새겨진 독립의 역사와 정신.
땅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